공직자 재산이 공개되었습니다. 오거돈이가요, 작년보다 2억 9천 3억가량 늘어나가지고 67억 3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대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 진짜 재산은. 그래서 고위공직자 전현직 58명의 재산 등록이 됐는데요. 오거돈은 개포동 아파트, 해운대 아파트 등이 이제 올랐고, 예금도 1억 2천 올랐다는 거예요. 조선호텔, 헬스클럽, 덕유산 리조트, 콘도미니움, 베이사이드 골프클럽 회원권까지 다 있더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신임위원 3명의 재산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만 100억대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임 이 위원들 재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4월 21일 치만 서영경, 조윤재, 주상영 이 세 사람의 금융통화위원 재산이 148억이더라는 겁니다. 양은 81억이고요. 자,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 재산에서 실제로 이 공시지가나 많이 또 숨기고 빼돌리고 해서 일부만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으로 이 신고한 재산보다는 한 2배 더 될 거라는 것이 지금 일상적인 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재산, 특히 그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면, 어제 그 김수현이 아파트 앞에 지하철역 과천에 생겨서 집값이 뭐 10억 넘게 올랐다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공직자를 임명할 때 재산 액수에 따른 TO를 정해서 공직자를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뭡니까? 부동산 관련 이 토건 정책 등을 위반할 때는 그 자리에 재산이 많거나 또 아파트가 많은 사람을 못 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공무원들을 일정하게 임명하도록 그 숫자를 이 TO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그래도 공무원들 중에 정도를 걸어오고 또 재산이 없는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직자들을 이 한국은행의 금통위원을 재산이 이렇게 3명이 148억을 신고했으면 실제로는 한 300억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 놓으면 돈이 지나치게 많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금융통화정책을 펼 때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겠습니까? 보나마나 우리 사회의 최고 기득권인 대기업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국토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이런 자리에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는 자리나 주요 부서에 아파트들을 많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재산의 중요한 액수를 차지하는 사람을 넣게 되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사청장 같이 이 국민을 위해서 방이 사는 물자를 관리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아서 돈 버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을 임명하면요, 돈밖에 더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요소 포인트에 국가의 중요 정책과 또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자리에는 공무원 중에서 재산이 좀 적은 사람을 임명해야, 한 50대 일정한 위치에 이를 때까지 재산 액수가 많지 않은 사람은요, 도둑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그래서 공직자를 갖다가 일정 이 급수 이상으로 승진시킬 때는 전체 풀제를 해서 재산이 50억 이상인 사람, 20억 이상인 사람, 10억 이상인 사람, 10억 이하인 사람을 일정하게 나눠가지고 승진 풀제로 해서 그 TO대로 뽑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직자가 재산이 없으면 빨리 진급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일정하게 보장해주고, 그리고 중요하게 국가의 돈과 관련돼서 돈이 되는 결정을 하는 정책 부서의 책임자는 그런 사람들을 앉혀야 된다고 합니다. 금감원장은 돈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금융통화위원도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지나치게 돈이 많은 사람을 거기 앉히면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네트워크나 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현이가 입으로는 저렇게 부동산 반대 외치면서 실제 그 자리 가니까 저 집 앞에 지하철 낳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미통당의 주호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당일 때 부동산 3법 해가지고 저거 아파트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앞당겨 버리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가 45, 공시가로 45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즉 재산과 직책이 이해상충이 될 수 있는 부분에는 전부 배제시켜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요.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 공직자에 임명해서 재산의 일정액에 따라서 공직자의 이 역할들을 다르게 책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이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요, 그건 저는 이 맥락이 있는 이야기다. 절대로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 해도요, 지 공무원 월급만으로 살았다면 과거에 그 사람의 재산 신고액과 지금 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산이 늘어날 수가 없죠. 왜? 공무원 월급이 많이 받아도 빤하지 않습니까? 자식 공부시키고요, 뭐 쓰고 하면 돈이 저축이 되기가 거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만 했는데 옛날에는 별거 없다가 재산이 10수억, 20억, 30억씩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직생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정치만 했는데 재산이 처음에 한 3억이다가 나중에 국회의원 한 너댓 번 했는데 재산이 4, 50억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늘리는 사람은 주요 정책 결정 부서에서 배제시키고 재산별 TO제를 도입해야 된다. 정원제를 도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질랜드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사실 뭐 크게 뉴질랜드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긴밀할 이유도 없지만은 그래도 여태까지 우방으로 꼽혀왔어요.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결국 호주하고 밀접하고 또 그러다 보니 영연방이고, 그러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이 파이브 아이스니 해가지고 긴밀한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뉴질랜드하고 한국하고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한국의 지금 이 외교관 한 명이 뉴질랜드의 한국 대사관에 근무할 때 현지에서 채용한 이제 대사관 직원, 백인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3차례에 걸쳐서 성추행을 했다. 남자가 남자한테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2017년 11월쯤 대사관 사무실 컴퓨터를 고치라고 자기를 한국 가해자가 부르더니 자기 엉덩이를 꽉 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에는 또 이 가해자가 대사관에 있는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허리 벨트 부분을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대사관에 이 사실을 당한 뒤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그냥 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무 조치를 안 취해서 이 상관인 한국 대사관 직원과 같은 건물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 또 그해 12월에 한 번 더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경찰이 2017년 12월부터 이제 수사에 들어가니까 이 A라는 사람을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그러고는 외교부 자체 조사를 거쳐서 감봉 1개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지금 끝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또 다른 데 내보낸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외교부는 피해자 신체를 툭툭 쳐서 동성 간에 성적 의도가 없이 좀 장난친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가해자의 세명을 그대로 수용했고, 이 사람이 아시아의 중요한 나라 총영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 중에서 총영사로 나갈 정도니까 이 좀 직급도 높은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외교부가 이 사건을 그 뒤로 3년간 비공개를 했는데
4월 달부터 뉴질랜드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이 2월 달에 이 가해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서 집행 요청을 이제 한국에 협조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교부가 외교관 특검 면책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언론이 보도를 해도 그냥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부에 문화적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몇몇 못된 놈들이 이런 짓을 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뉴질랜드가 이제 화가 나서 그쪽 현지의 한 방송국이 25일 날 심청 보도를 해가지고 뉴질랜드가 6.25 때 직접 군인들이 한국에 와서 싸우다가 죽어간 헬명 우방인데 지금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의 항의에 이렇게 비협조적인 데 대해 이해가 안 간다. 재작년입니까? 11월 달입니까? G20 아르헨티나 갔다 올 때 문가리우스가 뉴질랜드 들러서 그 젊은 여성이 총리잖아요.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 이후 사흘 뒤에 뉴질랜드 총리하고 문가리우스하고 통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 뉴질랜드의 여성 총리가 이 사건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문가리우스가 자기가 잘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확인해서 처리하겠다 했답니다. 외교부가 해야 될 말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는 꼬라지가 벌어졌어요. 나라 망신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외교부는 이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 뉴질랜드가 그야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나라라는 걸 갖다가 그냥 뭉개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당 외교관은 뭐라는가 하면 농담을 하다가 그냥 툭툭 배 가슴을 툭툭 친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오해해서 안타깝다. 이러면서 서로 기억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사타구니를 만졌다는 주장에 대해 한두 번 배 부위를 두드린 적은 있지만 농담을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주장도 두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밀감으로 그랬다라고 말을 하고 친밀감이 깊었다. 어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말이 완전히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뉴질랜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든 외교관은 주재국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한국 정부에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8일 날 문하고 통화를 했는데도 지금 한국이 나오는 태도가 저런 걸로 봐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실망을 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이름까지도 뭐 이미 다 공개돼서요. 김홍건이라고 나오고 있고 홍건요. 이 일을 저지를 당시에 뉴질랜드 대사관에 참사관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사관이면 높은 배설이죠. 외교관 중에. 그래서 한 나라를 대표해서 갔던 고위급 외교관이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 뉴질랜드가 이렇게 지금 기분 나빠하고 있는 부분, 그거는 뉴질랜드가 인구 한 50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요. 그렇지만 뉴질랜드는 한국하고 관계가 혈맹이다. 우리 너네 전쟁 났을 때 진짜 그 먼 나라에서 뭔 관계가 있냐. 사람 보내서 도와주고 죽었다. 자, 그런데 너가 어떻게 우리한테 대해 우방으로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우리 총리가 젊은 여성이더라도 너네들한테 전화를 했으면 그래도 너네들이 우리 말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뉴질랜드가요, 한국 전쟁 났을 때 인구 200만이었는데 한국에 전쟁 났을 때 뭐 의료 이런 걸 보낸 게 아니라
군인을 6,000명을 참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참전해서 45명이 전사를 했어요. 6,000명이 참전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군 당시 유엔군 중에 중요한 한 축을 뉴질랜드군이 점하고 있었어요. 베트남에서도 같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뉴질랜드를 갖다가 한국이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홍곤이라는 외교관을 빨리 들어오게 해서 해외 총영사관이 있을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뉴질랜드 측에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뉴질랜드에서도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수사관이 오게 해가지고 같이 조사해서 뭔가 처리를 하는 모양을 보여야지. 자, 조금 큰 나라에 가서는 중국이나 또 뭐 북한이나 이런 데 가서는 빌빌 싸는 척 하면서요. 그리고는 지금 이런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깔아뭉개는 건데 안 봐도 뻔합니다. 외교부에 그런 시건방진 것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문가리우스 뭐합니까? 빨리 불러다가요 조사를 시키세요. 나라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